건 다 가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시간장이 왜 이래? 무엇이 이 여성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자리에 작은 행운 하나 얹어드리겠습니다. 습기를 잔뜩 머금은 가을비가 병원 장례식장의 통유리창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는 손톱 긁는 소리처럼 들려 빈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스산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전통 장류의 명가, 청가 식품의 천동진 회장 빈소. 복도 끝까지 늘어선 화환에서는 진한 국화 향기가 뿜어져 나왔지만 그 향기조차 육개장의 맵고 짠 냄새와 뒤섞여 욕망의 냄새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의 검은 물결 속에서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건너온 이방인, 막내딸 천수연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낡은 여행용 가방 바퀴에는 아직 닦이지 않은 미국 공항의 먼지와 빗물이 얼룩처럼 묻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선뜻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입구의 문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러뜨릴 듯이 거세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재단 중앙 하얀 국화꽃 속에 파묻힌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보였습니다. 엄격하게 담은 입술, 고집스럽게 치켜 올라간 눈썹. 죽음마저도 저 남자의 고집을 꺾지는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평생을 매주 띄우는 온도와 간장 다리는 시간에만 미쳐 있었던 사람. 자식의 눈물보다 장독대의 윤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아버지. 수연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아니면 해묵은 분노인지 알 수 없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수연의 구두 굽소리가 정적을 깨며 빈소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천간의 수치, 도망친 딸, 유산이나 챙기러 온 독한 년.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한 비난의 화살들이 수연의 온몸을 따갑게 찔러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15년 전 배웠던 유일한 생존법, 그것은 약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상주 완장을 차고 거만하게 앉아있던 장남, 천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술 기운 탓인지 아니면 분노 탓인지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태석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빈소를 울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태석의 고함에 조문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듯한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태석의 눈동자 너머 그가 감추고 있는 불안함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마치 씹어뱉듯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빈소야. 자식이 아비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러 온 게 허락받을 일이야? 태석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수연이 휘청거렸지만 바닥에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태석은 삿대질을 해대며 악을 썼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게 이제 와서 효녀 흉내를 내? 내까짓 게 무슨 자격으로 여기를 와? 돈 냄새 맡고 온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당장 꺼져. 내가 있을 자리는 여기 없어. 태석이 손을 들어 올리며 위협을 가하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풍 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기계적인 마찰음.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오자
성난 파도 같았던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사람들이 길을 터준 그곳에서 천가 식품의 실세이자 이 집안에 살아있는 역사 민자영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발을 한 올에 흐트러짐도 없이 빗어넘긴 쪽진 머리, 검은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는 마치 저승에서 온 사자처럼 창백하고 서늘했습니다. 70대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형형한 눈빛이 휠체어 위에서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민 여사의 시선이 태석을 지나 떨고 있는 수연에게 닿았습니다. 15년 만에 재회. 어머니의 눈에는 반가움도 그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장독을 바라보듯 건조하고 메마른 시선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민 여사가 앙상한 손으로 쥐고 있던 지팡이를 들어 바닥을 쿵 하고 내리찍었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가 수연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소란 피우지 마라, 손님들 계신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위압적이었습니다.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를 뱉어내기가 왜 이리도 힘든 걸까요? 수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어 불렀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연이요. 하지만 민 여사는 딸의 인사를 듣지 못한 척, 아니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수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향이나 피우고 가거라. 너는 상복 입을 자격 없다. 수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15년 전 집을 떠나던 날 밤에도 어머니는 저랬습니다. 내가 나가면 다시는 이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딸이란 가문의 영광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재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연은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마음의 통증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제단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국화 한 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를 향해 국화를 놓는 순간 수연은 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를 부르셨어요?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밤이 깊어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간 새벽 2시. 텅 빈 빈소에는 빗소리와 가족들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고문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동진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남 태석은 이미 자신이 회장이 된 양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유약한 차남 태민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불안한 눈빛으로 형과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고 천동진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본 유언장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법적 공증을 마쳤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태석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남인 자신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이 집안의 법이었으니까요. 천가 식품의 경영권 및 본가 소유의 부동산, 그리고 천가 비법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낭독을 이어갔습니다. 막내딸 천수연에게 단독 상속한다. 순간 빈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태석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귀를 의심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짓거렸어? 잘못 읽은 거 아니야? 다시 읽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태석이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변호사는 단호하게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태석의 고함이 빈소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건 무효야.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던 게 분명해. 아니면 전현이, 저 미국에서 온 년이 아버지를 홀린 거야. 태석이 짐승처럼 헐떡이며 수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너무나 큰 충격에 입도 벙긋하지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회사를, 도망친 딸에게 도대체 왜? 태석이 수연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변호사가 급히 수연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천수연 씨, 이건 회장님께서 따로 남기신 친필 편지입니다. 수연은 멱살이 잡힐 뻔한 위기 속에서도 본능적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핏자국인지 간장 자국인지 모를 얼룩이 묻어있는 종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을 지켜보던 민 여사가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지만 눈빛만은 기이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만해라. 어머니,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30년을 몸 바친 저를 두고 저 계집애한테 회사를 넘긴다니요? 태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바닥을 뒹굴듯이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아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오직 수연만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딸의 영혼을 저울질하는 심판관의 눈 같았습니다. 민 여사가 낮게 음줄였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집안의 장맛이 그 썩은 내가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알기나 해? 그것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비웃음이었을까요? 수연은 어머니의 그 알 수 없는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썩은 내라니. 천하의 첨가 식품에서 썩은 내라니.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꼬깃꼬깃한 쪽지를 폈습니다. 그곳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는 공포에 질려 급하게 휘갈겨 쓴 듯했습니다. 미안하다. 장독대를, 뒤뜰에 깨진 장독대를 확인해다오. 장독대, 어린 시절 숨바꼭질할 때마다 숨어들었던 그곳, 청가네의 심장과도 같은 100년 된 시간장 항아리가 있는 그곳, 수연의 시선이 저절로 창밖을 향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병원방, 저 멀리 본가가 있는 방향에서 검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다. 그 장독대 안에 우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갈 끔찍한 진실이 묻혀 있다. 수연은 손에 쥔 쪽지가 바스러질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노려보는 어머니와 오빠를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어둠을 향해 결연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의 월요일 아침은 유난히도 건조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수연이 출근한 청가 식품 본사의 공기는 들이마시는 것조차 고역일 만큼 탁했습니다. 수연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영의 박수가 아닌 무거운 정막과 먼지 냄새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천동진 회장이 30년간 앉아 있었던 그 거대한 가죽 의자. 수연은 그 의자가 마치 주인을 잃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자신을 노려보는 것만 같아 잠시 주춤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 아버지가 쓰던 만년필과 돋보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 가죽을 쓸어보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곳은 이제 전쟁터의 한복판이자 그녀가 지켜내야 할 참호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적군이 아닌 아군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이 비서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님 들어오세요. 임원회에 소집해 주시고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빈 사무실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수연이 다시 한번 버튼을 눌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수연은 깨달았습니다. 복도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들, 탕비실에서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그들은 들리지 않아서 대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무시. 장남 천태석 사장이 이미 회사 전체에 보이지 않는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것이었습니다. 천수연은 허수아비다. 결제도 보고도 하지 마라. 태석의 지령은 이미 말단 직원에게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는 오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서류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는 듯한 노골적인 회피. 수연은 그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먼지 쌓인 회계장부와 원료 수급 내역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무게를 감당하려면 이 회사의 밑바닥부터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 파묻혀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2시, 눈이 뻑뻑하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파오던 그때 수연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원료 수급 장부의 23페이지. 숫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국산 콩 100% 프리미엄 된장. 첨가 식품이 자랑하는 대한민국 주부들이 믿고 사는 그 제품의 원료 내역이 이상했습니다. 국산 콩 매입량은 턱없이 부족한데 생산량은 매년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무엇일까요?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뒷장을 넘겼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비고란, 수입산 대두 혼합 비율 조정, 어급 대두박 대체 사용, 수입산 싸구려, 콩, 그것도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인 대두박을 섞어 쓰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사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여기던 정직한 장맛은 이미 오래전에 태석의 탐욕에 의해 썩어 문드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빠, 미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연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부에서 썩은 메주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재무제표였습니다. 겉으로는 흑자 기업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 지어진 모래성이었습니다. 태석은 콩을 싸게 들여와 남긴 차익을 어디론가 빼돌리고 있었고 회사는 거액의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부도는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걸 알게 되어서 돌아가신 걸까요? 수연은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악취. 그녀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 모든 내막을 알고 있을 단 한 사람, 어머니 민자영 여사. 수연은 장부를 챙겨들고 본가로 향했습니다. 새벽의 본가는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의 정원수들은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채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안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메마른 나무 냄새와 오래된 한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 여사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돋보기를 쓴 채 낡은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든 민 여사의 눈빛은 새벽 공기보다 차가웠습니다. 수연은 털썩 무릎을 꿇고 앉아 품에 안고 온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알고 계셨죠? 민 여사는 장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후루룩 차 마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오빠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요. 국산 콩이라 속이고 찌꺼기를 섞어 팔았다고요. 이거 터지면 우리 회사 끝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지켜온 회사인데. 어머니도 아셨잖아요. 수연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습니다. 제발 몰랐다고 해달라는, 제발 내 편이 되어 달라는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네, 어머니, 이건 범죄예요. 오빠를 막아야. 태석이가 회사를 살리려고 한 짓이다. 국산 콩? 그거 고집하다가 망할 뻔한 걸 태석이가 겨우 살려놨어.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내가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가온으로 삼았던 어머니가 아들의 범죄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옹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공범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가 아시면. 내 아버지는 죽었다. 민 여사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수연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비틀거리지만 위협적으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수연을 덮쳤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태석이는 내 아들이고 이 집안의 기둥이다. 장부가 썩었든 곰팡이가 피었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한테 회사를 물려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소용이냐? 내가 정말 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직원들이 내 말을 들을 것 같아? 거래처가 너를 믿어줄 것 같으냐? 민 여사가 수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어 들어 올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 속에는 15년 전 수연을 내쫓을 때 보였던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냄새가 역겹지? 견디기 힘들지? 그럼 도망가거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15년 전처럼 꼬리 말고 미국으로 냅게. 그게 내 분수에 맞아. 민 여사가 수연의 얼굴을 팽개치듯 놓았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손을 짚으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치심과 배신감이 온몸의 피를 역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수연은 그저 귀한 아들의 앞길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져 장부 위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도끼였습니다. 수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젖은 눈으로, 그러나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요. 이번엔 안 도망갑니다. 민 여사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한테 썩은 냄새 난다고 하셨죠? 그 냄새 제가 다 맡겠습니다. 그리고 그 썩은 부위 제가 도려낼 겁니다. 설령 그게 오빠든 어머니든 상관없어요. 수연은 장부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이 장부는 그녀의 무기였습니다. 수연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겨진 민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멈췄던 붓을 들어 가계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먹물은 종이 위로 툭 하고 검은 눈물처럼 떨어져 번져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탄 수연은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본가의 모습이 흉가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장독대를 확인하라는 문자. 어쩌면 그 장독대 안에는 단순히 썩은 장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더 추악한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둠을 뚫고 달리는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청가식품본사 지하 1층 구내식당은 거대한 가축 우리와도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메주를 띄우고 포장 라인을 돌리던 수백 명의 직원이 뿜어내는 땀 냄새와 대형솥에서 끓고 있는 된장 국물의 냄새가 뒤엉켜 끈적하고 비릿한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공간에 수연이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치 누군가가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일순간에 소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와글거리던 말소리는 순식간에 속삭임으로 변했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숟가락질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식판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직원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들의 눈빛, 어제까지만 해도 호기심이었던 그 눈빛들은 하루 만에 경멸과 혐오, 그리고 노골적인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수연의 얇은 정장 블라우스 뚫고 맨살을 따갑게 찔러댔습니다. 수연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턱을 치켜들고 식당 정중앙에 있는 빈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내려다본 식판 위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청가식품의 자랑이라던 재래식 된장찌개. 그러나 수연의 국그릇에 담긴 것은 식어서 기름띠가 하얗게 굳어버린 짠 내 나는 흙탕물 같은 액체뿐이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뜨려는 찰나 등 뒤에서 킬킬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날선 목소리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와, 저 여자 얼굴 두꺼운 것 좀 봐. 뉴스가 그렇게 났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그러게 말이야. 미국에서 도박빚으로 사업 말아먹고 야반도주했다며? 경영권 욕심나서 아버지 임종도 안 지켰다는데 진짜 독하다 독해. 우리 같으면 쪽팔려서라도 회사 못 나오지. 수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며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면에 걸린 100인치 대형 TV를 바라보았습니다. 뉴스 속 아나운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청가식품의 경영권 분쟁,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차기 회장으로 지목된 막내딸 천수연 씨의 과거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원에 제출된 파산 신청서와 2번의 이혼 경력,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사기 혐의까지. 화면 가득 수연의 15년 전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빠 태석이었습니다. 회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 하나뿐인 여동생의 가장 아픈 치부를 난도질해 전 국민의 안주거리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수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발가벗겨진 죄인 보듯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안에 억지로 밀어넣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혀를 긁었습니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거대한 모멸감이 목구멍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수연은 결국 참지 못하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챙그랑.
그 날카로운 금소금이 식당 안의 정적을 다시 한번 찢어 놓았습니다. 수연은 도망치듯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가 3층 화장실로 숨어들었습니다. 칸막이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서야 억눌러왔던 구역질이 터져 나왔습니다. 변기를 붙잡고 위액이 넘어오도록 헛구역질에 댔습니다.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오물들은 멈추지 않고 역류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수연은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창백한 얼굴. 거울 속의 여자가 수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도망쳐. 그냥 다 버리고 도망쳐. 미국으로 돌아가서 숨어 살면 되잖아. 왜 여기서 이 꼴을 당해? 하지만 그 순간 귓가에 어머니 민자영 여사의 비웃음이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도망가거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꼬리 말고 내빼는 거. 수연은 젖은 손으로 세면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번엔 안 도망가.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밝히고 죽을 거야. 수연은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은 채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안락한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가장 깊은 곳, 지하 2층의 문서 보존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하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땅속에 묻는 법이다. 장독대처럼 서류도 마찬가지야. 엘리베이터도 닿지 않는 지하 2층. 녹슨 철문 앞에 서자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경첩에 기름칠조차 되지 않은 철문이 쇠긁는 비명을 지르며 열렸습니다. 어둠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그곳으로 수연은 주저없이 들어갔습니다. 휴대폰 플래시 불빛 하나의 의지에 먼지 쌓인 선반들 사이를 헤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구석진 곳, 아버지가 쓰던 낡은 철제 캐비닛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아버지가 무심코 알려주었던 비밀번호. 설마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번호일까? 수연은 떨리는 검지 손가락으로 차가운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생일 0, 5, 2, 1, 딸각. 둔탁하지만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돈다발도 금괴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아서 가죽이 해진 검은색 다이어리 한 권과 구식 카세트 녹음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홀린 듯 다이어리를 꺼내 펼쳤습니다. 표지에는 비망록이라는 세 글자가 아버지의 필체로 힘주어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아버지가 아닌 낯선 필체들이 빼곡하게 나타났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수치인.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장부였습니다. 2015년 3월 12일 중국산 대두 어급 혼합 비율 40% 상향 조정. 차액 3억 원. 수취인 천태석. 2018년 9월 5일 폐기용 대두박 입고 처리. 위생검사 무마 비용 5천만 원.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태석이 저지른 짓들이었습니다. 회사를 갉아먹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 범죄의 기록들. 하지만 수연을 진짜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그 옆에 적힌 최종 승일란이었습니다. 태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유려하고 힘있는 붓글씨체로 멋스럽게 쓰인 그 서명. 수연은 그 글씨체를 뼈에 사무치도록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방바닥에 놓여있던 가계부에서,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의 성적표에 찍히던 그 도장 옆에 글씨. 바로 어머니
민자영 여사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수연의 입에서 쉰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단순히 철없는 아들이 저지른 사고를 어머니가 눈 감아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원료를 저급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메모의 필체도 분식회계를 승인한 도장도 모두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100년 전통의 장맛조차 썩은 콩으로 흉내내도 상관없다는 어머니의 뒤틀린 철학. 이 모든 범죄의 진짜 설계자는 오빠 태석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도 막지 못했고 차마 아내를 고발할 수 없어 이 어두운 지하의 기록으로만 남겨두고 홀로 앓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수연은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 바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마당 가득한 장독대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 가장 행복해 보이는 그 사진 뒷면에는 아버지의 눈물 자국으로 번진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영아, 우리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장맛이 변한 건 콩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썩어서였다. 나는 너를 멈추게 할 용기가 없구나. 수연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서 그래도 엄마니까 믿었던 마지막 보루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나를 내쫓은 이유가 단순히 미워서가 아니었구나. 자신들의 이 추악한 범죄를 숨기기 위해 가장 눈이 맑고 정의로운 목격자였던 딸을 타국으로 유배 보내버린 것이었구나. 아버지가 죽기 전 보낸 장독대를 확인하라는 문자. 그것은 단순히 이 장부를 보라는 뜻이 아니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망가뜨린 이 집안의 근간을, 썩어버린 뿌리를 내가 뽑아달라는 피 맺힌 유언이었을 겁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습니다. 적막한 지하 창고의 공기를 찢는 진동 소리에 수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발신자는 차남 태민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나, 지금 어디야? 제발 내 말 좀 들어. 태민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용역 깡패들을 불렀어. 지금 회사 전체를 뒤지고 있다고. 누나 잡히면 죽어. 빨리 도망쳐. 자료실 쪽으로 가고 있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하복도 저 멀리서 쿵 거친 발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사리가 얼음처럼 단단하게 들어찼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싸워야 할 진짜 적은 앞에서 지저대는 오빠가 아니라 그 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거대한 그림자 어머니였다는 것을. 지하 자료실의 뒷문,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아니었다면 수연은 그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오빠가 보낸 사냥개들에게 물어뜯겼을지도 모릅니다. 간신히 건물을 빠져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 룸미러 속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주차장을 샅샅이 뒤지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수연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를 찢는 비명을 지르며 차가 튀어나갔습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박동했고 품에 안은 아버지의 비망록은 마치 뜨거운 석탄처럼 가슴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가로등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이 향한 곳은 화려한 본사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인적 드문 산자락에 위치한 천가 식품의 제1공장. 아버지가 젊은 시절 직접 벽돌을 날라지었다는 천간의 장맛의 발원지이자 낡은 심장. 그곳에 가면
어쩌면 살아남을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이끌림 때문이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공장은 거대한 짐승이 잠든 굴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수연의 코끝으로 익숙하고도 그리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눅눅하면서도 따뜻한 삶은 콩 냄새, 메주 냄새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등 뒤에서 맡았던 그 냄새가 수연의 긴장된 신경을 잠시나마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수백 개의 장독대가 빗방울을 맞으며 군대처럼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들 사이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경비실에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낡은 미닫이 문이 드르륵 열리고 런닝 차림에 낡은 깔깔이를 걸친 노인 하나가 손전등을 비추며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에는 세월의 계곡이 깊게 패인 남자. 첨가식품의 창립 멤버이자 아버지가 유일하게 형님이라 불렀던 사람. 박달수 공장장이었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에 비친 수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들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요? 아기씨? 수연 아기씨 아니요? 15년 만에 듣는 아기씨라는 호칭.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그녀를 도망자, 정가자, 파렴치한 년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그녀를 옛날에 그 맑았던 막내딸로 기억해주는 사람. 박 공장장은 비에 젖은 수연을 급히 경비실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방 안은 전기장판에 온기와 끓고 있는 보리차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덜덜 떨고 있는 수연에게 뜨거운 보리차 한 잔을 쥐어주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그의 손이 비단 옷을 입은 어머니의 손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살아있었구만. 살아있었어. 회장님이 가시기 전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더니만. 박 공장장이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은 컵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품속에서 젖은 비망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붉은색 표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공장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장장님, 이거 알고 계셨죠? 오빠가 콩을 바꿔치기 하고 어머니가 그걸 승인했다는 거. 아버지가 그걸 알고 괴로워하셨다는 거. 다 알고 계셨죠? 수연의 직설적인 물음에 박 공장장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낡은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다가 수연을 보고는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이 양철 지붕을 때리는 소리로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한참 뒤 박 공장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항아리처럼 쉰 소리가 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 태석이 그놈이 회장님 몰래 중국산 콩을 들여오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랬지. 이러면 천간에는 끝이라고. 근데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사모님이 그러시더구만. 박 공장장, 입 다무세요. 자식 앞길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나는 겁쟁이요. 30년 근속 퇴직금,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입을 다물었어. 박 공장장의 고해성사 같은 고백. 수연은 그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는 노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란 침묵뿐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수연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단순히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뭔가 있었어요. 그렇죠? 수연의 눈빛이 박 공장장을 뚫을 듯이 응시했습니다. 박 공장장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냈습니다.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지. 회장님이 늦게까지 본가 서재에 계셨어. 내가 결제받을 게 있어서 별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고함이 들리더구만. 태석이 그놈 목소리였어. 아버지, 언제까지 그 냄새나는 콩 타령만 하실 겁니까? 시대가 변했다고요? 그깟 자존심 지키다가 회사 부도나게 생겼는데 어머니가 시키신 대로 그냥 눈 좀 감으시라고요. 태석이가 회장님께 대들고 있었어. 그리고 와장창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지. 내가 놀라서 뛰어가려는데 태석이 그놈이 서재 문을 박차고 나오더구만. 씩씩거리면서 마치 악기 같은 얼굴을 하고서 내가 사장님, 회장님은요? 하고 물었는데 그놈이 나를 밀치고 그냥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 그럼 아버지는요? 내가 서재로 들어갔을 땐 회장님은 이미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 가슴을 부여잡고 숨이 넘어가고 계셨지. 약병이, 심장약이 저기 책상 위에 있는데 손이 닿질 않아서 바닥을 긁은 손톱 자국이 선명하더구만. 박 공장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직접 칼을 들이대지는 않았지만 쓰러진 아버지를 보고도 약을 주지 않고 방치하고 나가버린 것. 그것은 명백한 폐륜이자 간접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제 슬픔은 분노에게 자리를 완전히 내주었습니다. 증언 해주실 수 있으세요? 수연의 물음에 박 공장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려움에 젖은 눈. 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평생을 모셔온 주인에 대한 마지막 충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해야지. 해야지. 내가 죄인인데. 아기씨, 아니 회장님. 제가 돕겠습니다. 내 목이 달아나도 이번엔 입 안 다물랍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수연은 박 공장장을 차에 태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차는 다시 도심을 향해 저 위선적인 본가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본가. 수연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가족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식탁에는 기름진 생선 구이와 갓 지은 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상석에는 태석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어머니 민 여사가 숟가락을 뜨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풍경. 그 가식적인 평화가 수연을 역겹게 만들었습니다. 밥이 넘어가? 아버지를 죽여놓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고. 수연의 고함에 태석이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민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뒤로 박 공장장이 쭈뼛거리며 들어오자 태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그리고 박 공장장,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오빠 아니 살인자. 박 공장장님이 다 봤어. 그날 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오빠가 그냥 나가는 거. 약병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냥 두고 나갔지? 죽으라고. 죽어버리라고. 수연이 비망록과 녹음기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쾅! 유리잔이 넘어지며 물이 쏟아졌습니다. 태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돌았나?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엄마, 얘 좀 보세요. 미국에서 약 먹고 다닌다더니 완전히 미쳤네. 태석은 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듯 애원했습니다. 비겁한 짐승. 수연은 차가운 눈으로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말씀해 보세요. 오빠가 썩은 콩 쓴 거
어머니가 승인하셨죠? 아버지가 오빠 때문에 돌아가신 거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 더러운 비밀들이 밝혀질까봐 수연의 목소리가 본가 천장을 찌를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민 여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지팡이 없이 두 발로 꼿꼿하게 서서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 수연은 어머니가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당황하는 기색이라도 보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짜,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수연의 고개가 모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불에 데인 듯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강한 충격에 귀가 멍해졌습니다. 수연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민 여사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가문을 위협하는 적을 향한 살기였습니다. 내 오빠를 범죄자로 만들 셈이냐? 민 여사의 호통이 천둥처럼 떨어졌습니다. 비망록? 증언?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집안이 무너지면 너도 없고 나도 없어. 내 아비가 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야. 그깟 콩 좀 섞었다고, 그깟 실수 좀 했다고 무너뜨릴 셈이냐? 실수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살인이라고요. 닥쳐라. 내 아비는 심장마비야. 병사다.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은 편안하게 갔다. 내가 이 집구석을 쑥대밭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어. 민 여사가 식탁 위에 놓인 비망록을 낚아채더니 옆에 있던 벽난로에 장작불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화르륵. 기름 먹은 종이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고통이 담긴 그 기록이 붉은 불꽃 속에서 검은 재로 변해갔습니다. 안 돼. 엄마, 무슨 짓이야. 수연이 불 속으로 손을 뻗으려 했지만 태석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 공장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민 여사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선택해라, 수연아. 입 다물고 공범이 되어 이 집에서 살 건지, 아니면 미친년 취급받으며 정신병원에 처박힐 건지. 이 어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널 진짜 미친년으로 만들 수도 있다. 수연은 불타는 비망록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뺨의 통증보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더 컸습니다. 어머니는 괴물이었습니다. 가문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자식의 영혼마저 태워버리는 마녀였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 속에는 타오르는 장작불보다 더 뜨거운 불꽃이 옮겨붙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 태워봐. 내가 다 타버리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이 쌓은 그 썩은 성은 반드시 무너뜨릴 테니까. 거실 벽난로 속에서 붉은 비망록이 비명을 지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눈물과 어머니의 죄악이 담긴 그 기록은 허무하게도 검은 재가 되어 굴뚝 연기로 흩어졌습니다. 매캐한 종이 타는 냄새가 거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의 냄새였습니다. 수연은 멍하니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의 통증은 이미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복판이 도련해진 듯한 서늘한 공허함만이 윙윙거리며 맴돌고 있었습니다. 내보내. 어머니 민자영 여사의 짧고 건조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딸에 대한 연민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썩은 과일 하나를 골라내어
쓰레기통에 던지라고 지시하는 듯한 무심함. 그 즉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수연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박 공장장이 울면서 말렸지만 태석의 발길질 한 번에 노인은 힘없이 나동그라졌습니다. 이거 내 발로 나갈 거야. 놓으라고. 수연이 발버둥 쳤지만 그녀의 저항은 거대한 성벽에 부딪힌 달걀처럼 무력했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수연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닿았습니다. 민 여사는 돌아앉아 있었습니다. 꼿꼿하게 펴진 그 등은 그 어떤 벽보다 높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쾅! 육중한 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연은 차가운 새벽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함께 쫓겨난 박 공장장이 절뚝거리며 다가와 수연을 부축했습니다. 대문 안에서는 태석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은 힘없는 노인뿐이며 그녀는 다시 빈털터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바닥을 짚고 일어선 그녀의 손바닥에는 날카로운 자갈이 박혀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그 통증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아프다. 그래서 살아있다. 수연은 박 공장장을 돌려보내고 홀로 본가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문자 장독대를 확인하라. 비망록이 아니라면 장독대 그 자체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본가 뒤편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후원에는 청간회의 성지라 불리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개구멍을 통해 들어간 후원은 으스스한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항아리가 새벽 안개 속에서 검은 비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금줄이 쳐진 가장 크고 오래된 항아리 하나, 100년을 이어온 시간장 항아리였습니다. 이 집안의 자존심이자 모든 장맛의 근원, 어머니가 목숨보다 귀하게 여겨 며느리는커녕 아들들도 근처에 못 가게 했던 금단의 영역. 수연은 홀린 듯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금줄을 걷어내고 무거운 뚜껑을 열었습니다. 훅 하고 올라와야 할 진한 간장 향기 대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 불빛을 항아리 안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항아리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바닥에 말라붙은 곰팡이와 누군가 급하게 부어놓은 듯한 시커먼 흙탕물만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100년 된 시간장은 없었습니다. 청간회의 호는 이미 오래전에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 수연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영광, 그 실체가 고작 이 썩은 물이었다니.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서로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무엇을 지키려다 돌아가신 걸까? 그때였습니다. 대나무 숲 사이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급히 몸을 숨기려 했지만 나타난 사람은 경호원이 아니었습니다. 차남 태민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태민은 한 손에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보고 놀란 듯 했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과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태민이 힘없이 삽을 떨어뜨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결국 봤구나. 태민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간장이. 왜 이래? 수연이 다그치자 태민은 크크거리며 울음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없어진 지 오래됐어. 30년도 더 됐지. 내가 깼거든. 뭐?
태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태민이 야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시간장 항아리를 깼다고 했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태민을 혼내는 대신 깨진 조각을 수습하고 시장에서 사온 싸구려 간장을 항아리에 채워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태석이가 실수로 깬 것을 자신이 막으려다 그랬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완벽해야 했으니까, 종갓집 며느리로서 흠집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짜 간장을 채워놓고 30년 동안 쇼를 한 거야. 매일 아침 항아리를 닦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 안이 썩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걸 지키려고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야. 태민의 고백은 수연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어머니의 집착은 가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함이라는 허상을 지키기 위한 거대하고 끔찍한 연극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변해버린 장맛의 원인이 콩이 아니라 가짜 시간장 때문임을 깨닫고 괴로워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태석은 그 비밀을 알기에 어머니를 협박하고 조종하며 회사를 쥐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형이 아버지를 죽게 둔 것도 그래서야. 태민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형이 아버지한테 그랬어. 아버지, 시간장 가짜인 거 다 알아요. 엄마가 평생 속인 거잖아요. 그거 세상에 터뜨릴까요? 아니면 조용히 저한테 넘기실래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야.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터져서. 수연은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은 썩은 메주 냄새가 아니라 거짓말의 악취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은 아들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30년 전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던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태석의 패륜은 그 약점을 잡고 흔든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했던 아내의 치부를 덮어주려다 고독하게 죽어갔습니다. 수연은 텅 빈 항아리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항아리 표면이 마치 아버지의 식어버린 뺨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노가 차갑게 식으면서 서늘한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해졌습니다. 이 가짜를 깨부수는 것, 그것만이 아버지를 그리고 괴물이 되어버린 어머니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태민아, 수연이 낮게 불렀습니다. 태민이 젖은 눈으로 누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삽초, 뭐하게? 장례식 다시 치러야지. 이 썩은 항아리부터 묻어주고 진짜 장례를 시작할 거야. 수연은 태민이 떨어뜨린 삽을 집어들었습니다. 새벽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스산한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의 그림자가 거대하게 일렁이며 장독대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딸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신화를 무너뜨리고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심판자였습니다. 새벽의 대나무 숲은 푸르스름한 안개에 잠겨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곧 닥쳐올 태풍의 눈과도 같았습니다. 수연은 텅 빈 시간장 항아리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술에 취해 흐느끼는 동생 태민이 무너진 짐짝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거짓말.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가문의 격조라는 것이 고작 시장 바닥에서 사온 싸구려 간장을 100년 묵은 항아리에 부어놓고 버린 연극이었다니. 수연은 허탈함을 넘어선 기이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천동진 회장이 죽어가며 남긴 장독대를 확인하라는 유언은 단순히 범인을 잡으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썩어 빠진 위선의 껍데기를 내 손으로 깨부수고 비로소 진짜를 다시 시작하라는 피 맺힌 절규였을 것입니다. 그때 태민의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발작하듯 진동했습니다. 적막한 대나무 숲을 찢는 그 소리는 불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민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습니다.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태석 사장님이, 태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폰을 낚아채 스피커폰으로 돌렸습니다. 비서실장의 다급한 외침이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장님이 지금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회사 매각 안건입니다. 사모펀드 쪽에 첨가 식품 브랜드랑 공장 부지 전체를 넘기겠답니다. 지금 도장 찍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매각? 회사를 팔아? 아버지가 벽돌 한 장, 메주 한 덩이 직접 빚어가며 50년을 일궈온 회사를 장례 치른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팔아치우겠다고? 수연의 머릿속에서 하얀 불꽃이 튀었습니다. 태석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이 비망록을 읽었고 태민이 시간장의 비밀을 풀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의 죄가 드러나 감옥에 가기 전에 회사를 돈으로 받고 해외로 도망칠 셈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먹튀이자 아버지를 2번 죽이는 부관참시였습니다. 태민아, 일어나. 당장 본사로 가야 해. 수연이 태민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술에 젖고 눈물에 젖은 태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수연은 그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본가를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로 속에 멀어지는 장독대가 마치 묘비처럼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핸들을 쥔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제발 늦지 않기를. 제발 이 미친 짓을 막을 수 있기를. 오전 9시 첨가 식품 본사 대회의실. 평소라면 엄숙했을 그곳은 시장판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주주들과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상석에는 천태석 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탐욕이 기이하게 뒤섞여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외국계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대리인들이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청간회의 역사나 장마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헐값에 인수한 뒤 공장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개발해 얻을 시세 차익과 청가라는 브랜드만 남겨 싸구려 제품을 팔아먹을 계획뿐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대리인이 매각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태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인주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 도장만 찍으면 끝이다. 수백억의 돈이 내 계좌로 꽂힌다. 그러면 어머니고 동생들이고 아버지의 유령이고 뭐고 다 잊고 새 인생을 살 수 있다. 태석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가 도장을 서류에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회의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흙투성이가 된 옷차림의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하지만 그 모습은 초라한 패배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그 뒤로 창백하게 질린 태민이 숨을 헐떡이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멈춰. 그 도장 찍으면 당신은 진짜 끝이야. 수연의 고함이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태석이 흠칫 놀라 도장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곧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경비, 뭐하고 있어? 이 미친 여자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수연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 파편이 탁자에 박혔습니다. 새벽에 깨진 시간장 항아리의 조각이었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회사가 100년 전통이라며 자랑하던 시간장 항아리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수연의 시선이 좌중을 훑었습니다. 태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닥쳐. 저 입마가 텅 비어 있었어. 30년 동안. 천태석, 당신이 알고 있었지? 어머니랑 짜고 빈 항아리에 싸구려 간장 붓고 쇼한 거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회사를 팔아? 가짜라는 게 들통날까봐?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통의 시간장이 가짜라니. 식품회사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습니다. 사모펀드 대리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브랜드 가치 하나 보고 사는 건데 그 가치가 허상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태석은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전현이 경영권 뺏으려고 미친 소리를 하는 거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천태석이야. 천동진 회장의 장남이라고. 태석은 급히 도장을 계약서에 찍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달려들어 계약서를 낚아챘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며 공중에 흩날렸습니다. 태석이 이성을 잃고 수연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수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안이 터져 피가 흘러나왔지만 수연은 도끼 어린 눈으로 태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때려. 더 때려봐. 하지만 이 계약은 무효야.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 따라 경영권은 나한테 있어. 당신은 해임이야. 횡령, 배임, 그리고 존속 살해 혐의로. 뭐? 존속 살해? 이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커졌습니다. 태석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헐떡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던 그 순간 태석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너무나 섬뜩하여 회의실의 소란이 일순간 잦아들었습니다. 태석이 피 묻은 입술을 닦으며 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회사는 내 거일 수도 있지. 유언장 때문에. 하지만 수연아, 내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 태석이 서류를 수연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종이 한 장이 수연의 무릎 위로 팔락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매물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첨가식품 본가.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본가, 어머니가 도장을 주시더구나. 회사를 못 팔면 집이라도 팔아서 챙겨야지. 안 그래? 이미 계약금 받았고 잔금도 치렀어. 오늘부로 그 잘난 장독대, 안채, 사랑채 전부 철거될 거야. 아파트 짓는다더라. 싹 밀어버리고. 거짓말.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수연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에게 본가는 목숨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바쳐 지켜온 성체. 그런데 그것을 팔았다고? 아들의 도피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태석은 바닥에 주저앉은 수연에게 몸을 숙여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널 선택한 게 아니야. 가문의 영광? 웃기지 마. 어머니한테 중요한 건 나야. 내 아니라고. 그러니까 넌 이제 회장이 아니라 그냥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된 거야. 잘 있어라, 동생아. 태석은 찢어진 계약서 대신 챙겨둔 수표와 본가 매매 서류를 챙겨들고 유유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모펀드 직원들도 상황이 복잡하군요. 나중에 다시 얘기합시다라며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회의실,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깨진 항아리 파편만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태미는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 쥐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어머니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괴물이 된 아들의 손을 들어줄 수 있는가. 본가가 팔렸다는 것은 단순히 집이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정신적 유산이 어머니의 비뚤어진 모성애에 의해 포크레인 날 아래 지식여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연은 깨진 항아리 조각을 손에 쥐었습니다. 날카로운 단면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수연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의 뉴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속보 첨가 식품 본가,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각, 100년 전통 종갓집 철거 임박. 화면에는 굳게 닫힌 본가 대문 앞에 굴착기들이 도착해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아주 작게 잡혔습니다. 그 뒷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껍데기만 남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수연은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습니다. 이제 지킬 것은 회사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깃든 그 집, 마지막 남은 그 터전을 지키지 못하면 수연은 죽어서도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을 것입니다. 태민아, 가자. 수연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처절했습니다. 가서 다 부숴버리자. 굴착기든 오빠든 아니면 어머니든. 수연이 비틀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마다 붉은 핏자국이 점점이 찍혔습니다. 최악의 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파국이 본가 앞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첨가 식품의 본가 앞마당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 아래 노란색 괴물 같은 굴착기 세대가 거대한 삼날을 치켜들고 한옥의 기와지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르렁거리는 엔진 소리가 땅바닥을 울릴 때마다 100년을 버텨온 담벼락의 흙이 힘없이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철거 기사들이 붉은색 라카로 대문에 철거라는 두 글자를 X자로 휘갈겨 썼습니다. 그 붉은 페인트가 마치 피눈물처럼 나무 대문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수라장의 한복판, 굴착기의 거대한 바퀴 앞에 휠체어 하나가 위태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민자영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이 되어버린 사람처럼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강철의 이빨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조차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체념,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지독한 형벌 의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비키세요. 할머니, 다치기 싫으면 비키라고. 굴착기 기사가 경적을 울려댔지만 민 여사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때 검은 세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으로 돌진해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태석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과 여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용역 반장에게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밀어버려. 시간 없단 말이야. 아니, 사장님. 저기 노인네가 안 비키잖아요. 사고 나면 우리도 골치 아픕니다. 그냥 밀어. 내가 책임진다고. 저 노인네 치매야. 아무것도 모른다고. 태석이 어머니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습니다. 그 패륜적인 고함이
굉음 사이로 뚫고 들어왔습니다. 민 여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치매라는 말, 그리고 그냥 밀어버리라는 말. 그것은 굴착기의 삼날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뱃속으로 낳아 내 손으로 밥을 먹여 키운 자식이 돈 때문에 어미를 묻어버리려 하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언덕길에서 수연과 태민이 비틀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수연은 신발도 벗겨진 채 맨발로 자갈길을 뛰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안 돼. 멈춰. 다 멈추란 말이야. 수연이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거대한 기계음 앞에서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지만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기계조차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태석이 수연을 보고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너 끈질긴 년 기어이 내 앞길을 막아? 오빠, 제발 그만해. 여기 어머니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계신 곳이잖아. 돈이 필요하다고. 너 때문에 회사를 못 팔았으니까 이 집이라도 팔아야 내가 산다고. 태석이 수연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태민이 말리려다 태석의 주먹에 맞아 나동그라졌습니다. 남매가 흙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뒤엉켜 싸웠습니다. 수연의 비명과 태석의 욕설이 난무하는 지옥도 백년 가문의 품위는 온데간데없고 탐욕과 증오만이 벌거벗은 채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태석이 수연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희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죽어. 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수연의 숨이 막혀왔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파란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아버지 곁으로 가는구나. 수연이 눈을 감으려는 찰나 바닥을 쿵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단말마와 같은 외침.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습니다. 수연의 목을 조르던 태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민자영 여사였습니다. 그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마비가 온 듯 떨리던 다리로 그러나 꼿꼿하게 대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흑단 지팡이가 허공을 향해 높이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석이 멍하니 중얼거리는 순간 민 여사의 지팡이가 태석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살과 뼈가 타격받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태석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민 여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친 것도 나고, 거짓말에서라도 이기라고 가르친 것도 나다. 내 죄다. 다 내 죄야. 민 여사가 쓰러진 태석의 종아리를, 등을, 엉덩이를 지팡이로 내리쳤습니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른 아들을 훈육하던 어머니의 매질. 하지만 이제는 늙어버린 어미의 힘없는 매질이 되어 아들의 살점이 아닌 자신의 가슴을 피멍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태석은 반항하지 못하고 웅크린 채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연은 목을 감싸 쥐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오열했습니다. 태민도 철거 기사들도 굴착기 기사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한참을 매질하던 민 여사가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지팡이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민 여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헝클어진 백발 사이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또다시 비난할까봐, 또다시 내쫓을까봐. 하지만 민 여사는 흑투성이가 된 수연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천간의 실세, 자존심 덩어리였던 그녀가 딸의 발치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어머니, 민 여사의 떨리는 손이 수연의 멍든 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 차가웠던 손바닥이 난생 처음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아, 내 딸아, 미안하다. 내가 껍데기를 지키려고 알맹이를 버렸어. 항아리가 깨지는 게 무서워서 너희들 마음이 깨지는 걸 모른 척했어. 30년 전 그 장독을 깬 건 태민이가 아니야. 나였다. 내가 깼어. 내 욕심이, 내 허영심이 깼어. 민 여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첨가 식품의 진짜 법인 인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수연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마당 한구석에 놓여있던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태민이 새벽에 깨트렸던 시간장 항아리의 파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민 여사는 그 파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항아리들을 향해 미친 듯이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와장창, 된장 항아리, 고추장 항아리들이 박살나며 붉고 검은 장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짠냄새와 매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다 부숴라. 다 없애. 이딴 건 다 가짜다. 썩은 내나는 쓰레기들이야. 내 자식들을 잡아먹은 괴물들이라고. 민 여사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평생을 바친 장독대를 스스로 파괴했습니다. 그것은 광기 어린 구판과도 같았습니다. 태석도 태민도 그 처절한 파괴의식 앞에서 흐느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굴착기 기사들이 질렸다는 듯 시동을 끄고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먹구름이 걷히고 쏟아지는 오후에 햇살이 깨진 항아리 파편과 낭자한 작물들을 비췄습니다. 폐허가 된 마당 한가운데 민 여사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피와 된장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다가가 어머니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작았습니다. 태산처럼 거대해 보였던 어머니의 등이 안고 보니 한 줌도 되지 않는 새의 뼈처럼 앙상했습니다. 수연의 눈물과 어머니의 눈물이 섞여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됐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수연아, 아버지가 보고 싶구나. 그 양반 나 때문에 얼마나 외로웠을까? 장독대에다 대고 매일 혼잣말만 하다가 갔어. 여보, 이제 그만합시다.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하던 그 말을 내가 들었어야 했는데. 민 여사가 오열하며 수연의 품으로 무너졌습니다. 태석은 멀리서 무릎을 꿇은 채 땅을 치며 통곡했고 태민은 묵묵히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집은 부서지지 않았지만 가족을 옥죄던 30년의 감옥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항아리가 깨지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지독했던 썩은 내가 사라지고 흙과 바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를 안은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진짜 가족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청가 식품본가 앞마당은 1년 전에 그 참혹했던 전쟁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한 풍경을 되찾았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담벼락은 튼튼한 황토 벽돌로 다시 쌓아 올려졌고 깨진 항아리 파편들이 나뒹굴던 자리에는 국화꽃이 만발의 노란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 이상 마당을 가로막는 금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어디서든 햇살이 드나드는 마당. 그것이 수연이 다시 세운 천간의 새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수연은 작업복 앞치마를 두른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갓 삶아낸 콩을 절구에 찍고 있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묵직한 소리가 가을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수연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지난 1년은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장남 태석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존속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회사는 빚더미와 불신만이 남은 난파선 같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짜 시간장 사건을 스스로 세상에 공표하고 전략 리콜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와 마케팅 비용을 다 없애고 오직 좋은 콩과 소금,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재료만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망한 집안이라며 손가락질했지만 수연이 만든 투박하지만 정직한 된장 맛을 보고는 하나둘 다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매주 띄울 시간입니다. 박 공장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도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사장이라는 직함보다 공장장이라는 말이 더 편한 차남 태민도 땀을 뻘뻘 흘리며 콩 자루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형의 그늘, 어머니의 치마폭에서 벗어난 태민은 비로소 제 몫을 하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갓 지은 메주 덩어리를 들어 올려 어린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온기.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거짓말로 꾸며낸 100년 전통이 아니라 오늘 흘린 땀으로 만들어가는 오늘의 장맛. 오후가 되자 수연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밥을 도시락에 담아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향한 곳은 본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요양병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황금빛 들판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병원 정원,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휠체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자영 여사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 서슬 퍼런 도끼로 가족들을 호령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백발은 짧게 잘려 단정했고 무릎 위에는 낡은 뜨개질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간은 이제 천천히 그리고 거꾸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은 어머니는 끔찍했던 기억들을 하나둘 지우개로 지우듯 지워내고 가장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수연이 다가가자 민 여사가 해맑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경멸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반가움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 누구세요? 참 곱다. 어머니는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요양보호사로, 때로는 옆집 아가씨로 착각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지만 수연은 이제 웃으며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차라리 어머니에게는 신이 내린 마지막 자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책감의 무게를 잊고 평온하게 남은 생을 보내라는 선물. 수연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따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지자 민 여사의 코가 벌름거렸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꼭 우리 엄마가 끓여주던 냄새네.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직접 담근 장으로 끓였어요. 수연이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민 여사는 오물오물 국물을 삼키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짜와 위선으로 점철되었던 30년의 세월 동안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지만 맛보지 못했던 진짜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참 맛있다. 속이 다 풀리네. 어머니가 아이처럼 웃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해진 수연의 손을 어루만지던 민 여사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기억의 파편이 스쳐 지나간 걸까요? 그녀는 수연의 손바닥에 있는 굳은 살을 하염없이 문질렀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우리 막내딸도 손이 참 고웠는데 내가 쫓아냈어. 못된 어미라서 추운데 쫓아냈어. 민 여사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딸에게 상처를 줬다는 그 아픈 감정의 덩어리만은 가슴 깊은 곳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수연은 어머니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앙상해진 어깨가 품 안에서 파들거리며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그 딸 잘 살고 있어요. 아주 씩씩하게 밥도 잘 먹고 장도 잘 담그고 어머니 용서했대요. 아니, 오히려 고맙대요. 다시 돌아오게 해줘서. 수연의 속삭임에 민 여사는 끄덕끄덕 아이처럼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한참을 울다 지친 어머니는 수연의 무릎을 베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따스한 가을 햇살이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평화롭게 비쳤습니다. 수연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 정신이 잠시 맑았을 때 써둔 편지였습니다. 수연은 이미 수백 번도 더 읽어 외워버린 그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너를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평생을 껍데기에 갇혀 사느라 너라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훌륭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짓는 마음으로 살거라. 내 죄는 내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그저 행복해라. 장맛은 변해도 어미가 너를 사랑했던 마음은 그건 진짜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지를 살랑거렸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접어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고 따뜻한 것으로 꽉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곁에 있어주는 것, 아픈 기억은 내가 대신 기억해주고 어머니는 그저 좋은 꿈만 꾸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수연이 선택한 사랑이자 화해였습니다. 해질녘 수연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장독대 풍경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은 마당 한가운데 가장 크고 윤기나는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1년 전 텅 비어 있었던 그 시간장 항아리. 하지만 이제 그곳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뚜껑을 열자 진하고 향긋한 간장 내음이 훅 끼쳐왔습니다. 지난 1년간 수연이 밤을 새워가며 다리고 숙성시킨 수연의 시간장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검은 액체 위로 수연의 얼굴과 붉은 노을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미소가 비치는 듯 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아버지? 엄마? 수연이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이제 썩은 냄새는 안 나요. 진짜 냄새가 나요. 사람 사는 냄새가. 수연은 항아리 뚜껑을 덮고 금줄 대신 하얀 무명천으로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항아리는 윤기를 더해갔습니다. 멀리서 직원들이 퇴근하며 수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내일 뵙겠습니다.
수연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첨가식품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등대처럼 길 잃은 사람들을 따뜻한 밥상으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탕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00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진짜 주인 천수연이 굳건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100년 전통보다 중요한 건 오늘 끓여내는 따뜻한 된장찌개 한 그릇의 진심이었습니다. 수연이가 다시 담근 장마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갈수록 깊고 구수한 맛이 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그렇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직 저희 채널 가족이 아니시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매주 찾아오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소중한 시간 내어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연 라디오였습니다.